네, 정치 이슈들을 꼼꼼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이 오랜만에 함께하십니다. 예, 그러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 차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이슈부터 바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정청래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전당대회 득표율 61.74%였는데 이거부터 좀 짚어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네.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많이 표차가 많이 벌어져서 박찬대 후보는 아마 조금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대의원 투표에서는 또 박찬대 후보가 좀 앞서긴 했지만 그래도 그 표차가 너무 크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개혁에 조금 방점을 찍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표상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조금 이 운동 막바지에 선거 막바지에 개인적인 어떤 좌표찍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당원 차원의 어떤 반발, 저항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였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더라면 조금 더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강경해 보이고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의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후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학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조금 뭔가 시정하고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강경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확고하다. 그런 내면을 좀 읽을 수 있었어요. 예. 정청래 대표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 TF를 구성하고 각 분야 특위를 이끌 위원장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민영배 의원, 언론개혁의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의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는데 이렇게 인선으로 엿볼 수 있는 당의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게 당의 방향성을 고민한 측면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 정청래 의원과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붙는 과정에서 특히 막판에 엄청난 잡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정청래 후보를 지켜낸 분들이 저는 좀 약간 농공행상을 받은 느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적절하지 않냐. 제가 볼 때 적재적소에 엄청나게 잘 배치됐다. 누구나 아마도 그래 민영배는 거기 가야 되고 아마 백혜련은 거기 가야 되고 뭐 그다음에 최민희는 당연히 방송 관련한 데 가야지라고 하는 납득이 갈 만한 분들은 저는 선택은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약간의 보완성도 좀 섞여 있는 거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 세 분이 너무 강성이다. 그래서 정청래 호가 어디로 갈지를 이분들만 보면 그 좌표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포용적이고 조금 더 협치를 좀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당정 관계의 어떤 콜라보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될지 이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좀 재미있는 관찰의 대상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현재 그 나아가는 방향은 좀 강성을 띠면서 뭔가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회복해 나가는 이런 건데 아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강강강 이어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중간에 한 분 정도는 조금 유연하신 분을 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전발 세 분 다 강강강에 해당되는 분들이지 않을까. 어디로 가는지 좀 지켜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당원 주권 정당 특위를 신설을 했는데 이제 특위 위원장을 장경태 의원이 맡았더라고요. 이제 당원 주권 정당 특위가 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럼 이제 장경태 의원이 여기 임명된 이유가 뭔지 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장 의원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이번에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평당원 출신이더라고요. 처음에 평당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장경태 의원은 흑수저에 아주 전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랐던 그런 건데 사실 우리가 한번 당이 갖는 정당이 갖는 의미를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회 한 국가를 이끌어갈 때 소위 말하는 뭐 A당과 B당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그런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정치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좌표를 설정
설정하고 앞장서 나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에 현재 아마 민주당 생각으로는 뭐 강강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흐트러져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진보의 역사를 볼 때에 네.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좀 바로잡아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이런 그 좌표를 설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저는 이제 당원 주권턱이라고 하는 게 권리당원들한테 모든 당의 권리들을 권한들을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장경태 의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네. 민주당의 당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운동에 엄청나게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권리당원들이 가질 수 있는 투표의 권한 이런 것들이 사실 장경태 의원을 통해서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대단히 당원 주권특위에 적절하신 그 위원장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경태 의원이 사실 이 정청래 후보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정말 온몸을 불살라서 다 욕을 들어가면서 다 막으신 분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어떤 공적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래 당원 주권 부분을 강화하는데 적절하신 분은 장경태야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하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정청래 대표가 어제 우한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범여권 4개 여당 대표를 예방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예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현재 그 사실은 안타깝죠. 예. 그 국가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양날개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정치적인 메커니즘에 따르면 그런데 한쪽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뭐 그렇게는 들으시지 말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수는 정말 그 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면 재건이 필요한데 네. 현재로서 현재 같은 어영부영한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네. 내부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대 반윤 또 친계엄대 뭐 반계엄 찬성 뭐 반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밝힌 것은 확실하게 내란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하고는 손끊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수차례 밝혀왔고 네. 또 취임 수락 연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악수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악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신의 컬러, 자기가 한 말을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저는 선긋기를 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종류의 스탠스를 당대표가 보이게 되면 결국은 제가 볼 때 민주당 차원에서 정부는 할 수 없지만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정당 해산으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말한 걸 들어보면은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그리고 뭐 통합진보당 사례를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은 뭐 10번, 100번 해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대표가 이렇게 초강경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좀 강조하고 있어서 이게 좀 행보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제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민인 거죠. 내란을 청산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또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건 사실은 두 개의 양가적인 가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되게 혼선될 수 있고 섞이게 되면 되게 모호해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의 가닥을 잡는 게 정부는 그래 국민 통합 협치 쪽으로 가고 민생 쪽으로 가라. 그러면 당은 총대를 메고 네.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옳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란 청산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국민의힘이 내란 과정에서 했던 역할에 대한 응징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갔을 경우에는 네. 결국 그런 것들이 당정 관계의 어떤 분리, 당정 관계의 갈등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당과 정부가 조금 민주당과 정부가 약간 대단히 그 조율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쟤들 뭐 하는 거야? 네. 완전히 서로 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뭐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이제 보수 쪽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저희들이 논평하는 것도 자칫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그래서 조금 짚어주고 싶은 게
국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윤 대 반윤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예.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에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정립이 필요한 시기죠. 그렇게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는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절대 친윤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건 역사를 거꾸로 당기는 거다. 거꾸로 끌고 가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신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는 보수가 건전하고 정말 바람직한 보수로 재건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는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좀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국민의힘은 탄압받는 정당 이걸로 가겠죠. 그래서 내란 정당 해산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야당을 죽이기 위한 어떤 작전이다. 뭐 이렇게 아마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모르겠지만 조금 삐끗하고 잘못하면 아마 전반적인 국정에 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성을 해나가면서 아마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좀 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유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예. 다른 건 말로 당정 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협치를 가고 국민 통합의 길로 가고 중도보사의 길로 가고 싶지만 상당한 당원의 20-30%가 그걸 반대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면 그건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저는 국민의힘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절대 저는 변할 정당이 아니다. 뭐 조영은 교수는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셨지만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여전히 예컨대 윤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과 결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아직도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게 그냥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참 큰일이죠. 이게 보수가 변해야 되는데 네. 변하지 못하는 그런 그 하나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이 깊겠죠. 네. 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끌고 왔는데 어제 이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 이제 당 윤리감찰단에서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이제 정청래 호 출범과 동시에 악재가 되지 그렇죠. 않았나 싶거든요. 악재가 어떻게 되죠. 보셨어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사실관계라면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거취를 굉장히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그게 보좌관의 휴대폰을 갖고 했다. 네. 뭐 그래서 차명에 의심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명확하게 차명인지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주식창을 연금 맞지만 그게 차명 거래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당 윤리 차원에서 명확하게 제대로 된 당무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어제 그 TV 뉴스를 보면서 속보를 뜨는 걸 보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내치는 그런 모양을 갖췄더라고요. 당에서. 네. 그래서 아마 그래 놓고 자세하게 이제 좀 더 검증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본격적인 그게 뭐 제재면 제재건 뭐건 간에 결정을 할 걸로 봅니다. 1차적인 조처는 취했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자, 이어서 특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들어 누워서 집행을 거부했는데 요거 한번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저는 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걸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국격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고 또 그런 상황을 밖으로 유포시킨 특검에 책임을 묻는 그런 목소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의 어떤 품격 그게 저 같은 그냥 필부의 어떤 행동이었으면 그래도 아마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필부라뇨. 지금 뭐, 부사를 대표 조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라면 이해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그런 정도의 인격적 소양을 갖고 있다. 저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말 입에 그냥 담고 싶지 않고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대통령과 3년을 함께 숨을 쉬었다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본인이 끝까지 잘했으면 정정당당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했으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건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죠. 저는 네. 오늘 그냥 집행을 아마 또 할 가능성이 네, 있는데 그냥 순순히 나오셔서 빨리 그 이슈가 국제사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좀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 정말 저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 민망스럽다라는 민망하죠. 표현을 많이 한 쓰시더라고요. 나라에 그것도 대한민국 하면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선진 민주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법정에 나가서 다투면 되는 걸 갖다가 저는 그런데 네. 그걸 또 해명해 나가는 네. 과정은 국민들 바보로 알아요. 그 국민들이 어떻게 그 해명들을 다 믿겠습니까? 와서 황급히 뭐 옷을 부끄러워서 입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해명들을 해놓는 게 국민들 아직도 너무 수준 낮게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보면서 그 국격이라는 단어에 국격이 없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행을 다시 할지 안 할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뭐 이제 재집행에 나설까 좀 어떻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을 넘기면 재연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연장까지 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냐. 저는 바로 그냥 기소하는 뭐 그런 단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연장 해가지고 계속 이 피곤한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는 굳이 없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의 첫 공개 소환이 이뤄집니다.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거지요. 네, 당연히 예. 써야죠. 예. 네, 써가지고 제가 항상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본인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네.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돌이켜 생각하니까 잘못했더라,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네, 그래야만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그 국격을 깎아먹은 부분에 대하여서 그래도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되게 관심이 그냥 포토라인에 서서 그냥 뭐 그냥 카메라 셔터 세례만 받으실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 뭔 말을 꺼낼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성정상 참기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아마 내뱉게 되면 저는 그게 또 자기한테 아마 빚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분이 또 뭐 사실 말 주변이 별로 없으신 분 아니에요. 지금까지 본 걸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 말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용히 사진만 찍히고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마 개인적인 전략으로는 그게 낫지. 거기서 뭐 이런 말들 저런 말들 주저리 해봤자 저는 국민들만 더 분노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오전 10시니까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일단은 뭐 1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이렇게 3가지 혐의를 적시했고 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뭐 혐의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먼저 조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16개 혐의입니다. 16개 혐의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특검 제대로 하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돌려야 예. 규명 가능한 네.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땐 특검도 다 터치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몇 개 한 2-3개를 특정해서 네. 골라서 제가 볼 때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아마 죽도 밥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히 범죄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네. 아니면 상당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지금 이 건을 끌고 가고 있고 그런 사안들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끊임없이 범죄 사실들을 특검이 보여주고 있는 과정을 걷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신 분, 그 4분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알기로 일반 우리 시민들보다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네, 네. 본인이 가진 걸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뭐 권력의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또 돈을 갖다가 더 벌려고 하고 그런 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주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진 나라들에서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있죠. 있지만 그게 2000년을 넘어선 대한민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재연장돼야 되고 네. 심한 경우에는 저는 김건희 특검은 아마 5, 6개월에 재연장해서도 5, 6개월 과정에서 다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아마 또 유사한 특검을 또 발휘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는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 핵심 경로로 지명되면서 또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망에도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뭐 근데 결국 임성근이 구명로비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누구냐.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위관인 대통령한테 압력이 들어가게 한 주체가 누구냐. 이게 이제 저는 김건희라고 그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검은 네네.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 그 루트를 찾아 가고 있는데 그 루트를 저는 찾는 게 그닥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뭐 특검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보좌하던 그런 보좌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문고리 권력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시대에 들었던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을 혹은 뭐 대신을 둘러싸고서 거기에서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각종 그런 사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제일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거기로 가는 건 이종호가 밝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호가 지금 아직은 밝히질 않으니까 이종호의 입을 열게 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내란 특검팀은 이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그런 일을 갖다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하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당이라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당의 모습이 현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국민의힘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여기서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국민의힘은 정말 새로운 정도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지 지금처럼 여전히 뭐 누구 편이니 아니니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현재로서는 별로 논평할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오늘까지 치러지는데요. 당대표 후보 5명 중에 1명이 탈락하고 최고위원 후보 12명 중에 4명이 탈락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 분은?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사실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관심 가질 만큼 그렇게 센세이셔널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한동훈 벌써 전 대표가 아예 뭐 거기에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당대회 자체가 그냥 거의 뭐 정해진 결론을 갖고 하고 있는 거다. 단지 최고위원이 누가 되냐라는 정도의 어떤 차이 그것만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이죠. 예. 이어서 국회가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장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도 했는데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필리버스터도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필리버스터라고 얼마나 장중합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최소한 뭐 10시간 이상은 버텨주고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짠해서 야 저렇게 10몇 시간을 버티면서 할 정도로 이 사안이 그렇게 정말 큰 거냐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자기들이 신청해놓고 야당보다 못해요. 이거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야당 의원들은 가서 9시간도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못해요? 그러고 또 송은석입니까? 제가 이름을 까먹긴 했지만 그분 한 분이 나가서 그 단상에서 헤매는 과정들. 예? 신동욱입니까? 신동욱 의원인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야 정말 한마디로 필리버스터에 갖고 있는 어떤 장중함, 그다음에 비장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국민들이 보면 저걸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이름만 빌려오고 싶고 안에 내용은 채워주고 싶지 않은 그런 속내가 좀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이 근데 이제 쟁점 법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방송 3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 부분이 항상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제 방송을 손질하려고 하는 거 이건 다시
보면 우리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방송을 영향을 크게 미쳐서 네. 나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보면 결국 이슈는 그거죠, 그죠? 공영이사의 숫자, 네.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늘리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한번 우리가 왜 신문방송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영방송의 문제를 정치권에 맡겨가지고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방송 3법은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찬성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보면 정부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내려놓고 국회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량들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걸 시민사회에 좀 돌려주고 싶고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어서 저는 국민의힘은 그냥 박수치고 찬성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쫓아가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정치학계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진다.